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자,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 빵꾸노트, 예,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을 보니까,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여러분들 메가랜드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람된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메가랜드 담당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압도적 비주얼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음, 압도적 비주얼은 이송원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누구도 아니고 자, 뭐 저하고 고상철 선생님하고 뭐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고상철 선생님한테는 안 되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뭐 시스템상 좀 뭐가 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자, 바로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뭐 계획은 4시 15분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시작을 하긴 할 건데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장담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10분 정도 쉬고 다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 정도 쉬는 이런 과정으로서 진행을 좀 하긴 할 거예요. 제 키가 궁금하세요? 제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75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빵꾸노트 한번 진행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제1편에 나와 있는 조세 총론부터 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볼 건데, 정심시간요? 정심시간은 일단 예상은, 재산세까지 마무리를 하고 정심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재산세까지가 100문제거든요? 100지문인데 100개의 지문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저도 텐션이 올라가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남편분 176이에요. 네. 자, 고생 푸사빨 아니에요. 네, 고상철 선생님 직접 만나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좀 귀여워요. 사람이 이게 이건 좀 그런가? 보기보다는 되게 귀여우세요.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자, 하지만 압도적 비주얼 1위는 이승원 선생님입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조세 총론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지에서 거의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조세 총론 부분은 거의 운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문제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사이드한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전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내 운빨이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면 문제를 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 감대로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용어 문제에서 출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셔야 될 게, 자, 납세 의무자라는 이런 단서 조항이 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특별 징수, 요 징수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요 징수가 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신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납세자는 우리가 납세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납세자라고 하셔야 되고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요 특별 징수라는 말하고 보통 징수라는 말.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징수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하게 징수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방식. 그때 보통 징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딱 한 단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단어? 고지서. 이 단어가 보이면은 보통 징수. 아셨죠? 이 단어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특별 징수. 딱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니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예요. 특별히 징수하는 방식은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원천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가산세를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만 딱 보면 돼요? 의무자. 예. 그래서 의무에 관련된 부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 대신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한다. 뭐 이 부분은 시험지에 나왔을 때 크게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어 자체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징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글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거겠죠? 네,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을 걷을 때 그 세금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걷느냐? 이자랑 매각 비용까지 같이 걷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금의 범위에는 세금과 이자와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간다? 매각 비용.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요 징수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징수 순서는 매각 비용이 먼저입니다. 매각 비용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놔뒀을 때 어느 것부터 가져가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 당연히 원금부터 가져가야 되는가요? 이자부터 가져가야 하나요? 이자부터 가져가는 게 맞죠? 왜? 이자를 가져가야 뭐가 남아요? 원금이 남을 것이고 원금이 남아야 또 이자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요딴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원금부터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자를 마지막에 가져간다라는 거. 아셨어요? 네. 우리 영화 보듯이 자, 당신이 돈을 갚았는데 일부만 갚았으니까 이자에서 먼저 까고 아직 원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남아 있을 때 그 원금에다가 다시 이자를 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간다? 원금인 세금, 그 다음에 이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개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뭐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이러한 것들이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뭐 이러한 세금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지만,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잘 안 보이시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 각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있겠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것이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라는 세금은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가 되느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니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재산세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죠. 반대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오히려 돈을 지출을 하는 거니까 대신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소득세는 어디에서 나온다? 임대나 양도, 즉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는 나온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냐면 앞자만 따서 농부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저한테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외워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추접하더라도 대충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부터 해야 된다, 돈부터 벌어야 된다? 당연히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내는 세금인 교육세가 앞에 2개, 돈 벌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가 뒤에 2개. 공부하고 나서 돈 벌자. 여러분들 이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개업을 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 쪽이 앞에 2개, 돈 버는 게 뒤에 2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리고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죠. 인지세라는 세금은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세에는 인지가 붙지만 임대계약세는 인지가 안 붙습니다. 매매계약서라고 이야기하면 취득과 양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임대계약서에서는 안 붙으니까 보유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학개론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꼭 이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보시면 자 이제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납세의무 성립 시기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 5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들,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들은 날짜를 정해줬다. 그때 날짜를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6월 1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딱 하나, 주민세는 언제로 간다? 7월 1일로 간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부가세죠? 부가세는 따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없다. 본세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 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또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요. 사유자가 나와야 돼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8번부터 가보죠. 자, 8번 봤더니 취득세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처럼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언제 납세의무가 확정되느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다 보니 성립을 물어보는 문제와 확정을 물어볼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성립은 각 세목별로 날짜가 달라집니다. 날짜가 달라지지만 확정은 딱 2개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를 할 거냐, 결정을 할 거냐. 그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비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세금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신고하는 세금이죠.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딱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죠. 뭐 등록면허세니까 당연히 성립 시기는 언제다?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고, 10번 보시면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랬죠. 주민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며칠로 가라? 그렇죠? 7월 1일로 가라. 자, 주민세 7월 1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자, 신고 없이, 즉 다시 말해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세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무슨 세금? 부가세. 부가세니까 주인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주인이 되는 세목을 뭐라고 한다? 그 세목이라고 하고,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그 세금이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 정도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라고 나오더라. 자, 수시부가가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무슨 단어 하나? 사유자. 이 단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네. 아시겠나요? 네, 제가 고상철 선생님보다는 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건가요? 고상철 선생님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 제가 예전에는 막내였는데 제 밑으로 막내가 몇 분이 더 계셔서 제가 이제 중간 단계가 됐네요. 세월이. 네, 제가 황지연 선생님보다도 형입니다. 그러니까 제 밑으로 고상철 선생님, 황지연 선생님, 그 다음에 이종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게 되면 소득세 나와 있는데,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기간자 나와야 돼요. 기간자.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소득세는 비반복적인 세금이다 보니까 뭐 할 때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되는 세금이다. 아니,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지금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나이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충격까지. 김병열 쌤은 저보다 형입니다. 김병열 쌤은 저보다 형이. 우리 오늘 수업하지 말고 그냥 이거 토크나 좀 할까요? 우리 고상철 쌤이나 이종호 쌤이나 황재훈 쌤 불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죠. 자, 14번 가산세에 대한 내용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를 나올 때 이 문장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산세는 뭘로 하느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라고 단서가 붙었을 때 그 감면 대상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산세 개념은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자, 취득을 했습니다.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죠. 그것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세를 추가를 해서 다시 뭘 계산을 할 거냐면 취득세를 계산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뭘 보낼 거냐?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도록 돼 있죠. 자, 이렇듯 해당 세금에 더해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산세 역할이 뭐냐면 해당 세금에 대해서 금액을 증가시켜서 협박하는 거죠. 너 제대로 신고해. 그러면은 100만 원에 끝내줄게. 근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은 20만 원 더 추가해서 더 부담 줄 거야. 더 내기 싫으면 제대로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서 협박하는 게 가산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다가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가? 자,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요? 음? 뭘 더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만약에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맥주에다가 뭘 더해야 맥주의 양이 늘어나냐고요. 그죠? 맥주에다가 맥주를 부어야 맥주의 양이 늘어나지 맥주에다가 소주를 부으면 소맥 되는 거예요. 짬뽕에다가 짬뽕을 넣어야 짬뽕이 늘어나지 짬뽕에다가 짜장을 넣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가산세라는 것은 뭘 더하도록 돼 있느냐면 해당 세금을 더하도록 돼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가산세는 명칭이다, 명칭. 자, 명칭이고 거기에 더해지는 세금은 뭐냐? 그 세금을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 취득세라는 글자가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만 늘어나는 거니까 요게 가산세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뭘로 하도록 돼 있느냐? 해당 세목으로 한다. 즉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냐?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냐? 등록면허세다. 재산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냐?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죠? 소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냐? 소득세다. 이러한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 나온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 있고 뒤에 붙는 취득세는 잘못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면받을 수 있죠? 문제는 뒤에 나오는 취득세까지 감면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세금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 네가 감면이 되면 나도 감면해줘. 이런 식으로 우긴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까지 감면을 해주게 되면 제재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 형식으로 붙이는 게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세목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그 세목으로 해라.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 감면 대상에 가산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5번 보죠. 자, 15번부터는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냥 가산세의 종류인데 가산세의 종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예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사기나 부정 나오면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조건 10만 분의 20이죠.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무신고다, 과소신고다, 납부지연 가산세다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고 쪽을 물어봤느냐, 납부 쪽을 물어봤느냐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딱 봤을 때 100분의 20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가산세인 거예요? 그죠? 무신고 가산세인 거죠. 그러면 앞에 가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단어가 나와야죠. 뭘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무조건 몇 프로? 20%입니다. 대신 사기나 40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사기나 부정이 나와야죠.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때는 20%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안 했다 여기만 봐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무신고겠지. 그러니까 20%가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제대로 보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소멸 사유 5개. 이건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 대신 납세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법인이 합병이 된다거나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고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는 법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으면 그 다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5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17번을 보죠. 제척기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제척기간은 딱 3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제척기간 5년, 7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문제가 나왔다. 죽어도 안 끝나요. 그죠? 죽는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빚을 승계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떠안고 내가 사라지면 너희들이 편안해질 거야. 이건 본인 욕심인 거죠. 본인이 책임지려면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주고 가는 게 맞죠. 자, 5, 7, 10 요 3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기나 부정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요. 10년입니다. 대신 요 7년짜리를 좀 주의하셔야 되죠. 7년짜리는 무신고예요. 7년짜리는 무신고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5년짜리인데 요 무신고 중에서 올해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인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때는 몇 년이 되느냐면 1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 몇 년? 7년. 근데 그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였을 때만 몇 년으로 가는 거예요? 10년으로 가는 거죠. 그때 그 증여의 범위 안에 올해 뭐가 하나 추가됐느냐면 부담부 증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걸 증여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올해 확실하게 규정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는 증여로 보고 판단을 하자.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무신고 7년짜리가 아닌 10년짜리로 간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5년 또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짜리가 있다면 소멸시효는 5년 아니면 10년인 거죠. 10년. 그때 제척기간은 행위에 따라서 사기나 부정이냐, 무신고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5, 7, 10으로 구분이 되지만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이 죄송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10년으로 갑니다. 그때 10년이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 당연히 국세 금액이 훨씬 커요. 크다 보니까 5억 원까지는 5억 원 미만은 솔직히 말해서 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관리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몇 년간 잡아주도록 되어 있느냐면 10년간 잡아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대신 지방세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부터 관리 대상이 된다.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하고 20번 문제. 자, 요 2개의 지문. 아마 올해 총론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취득 단계나 보유 단계나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요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좋고,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조세 채권의 우선권이라는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 출제됐는지 아시죠?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서류 송달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세 불복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서류 송달하고 조세 불복,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송달이라든지 불복에 관련된 내용은 세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들이. 그래서 원래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와요. 하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자, 대신 작년에 서류 송달하고 불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순서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순서. 자, 1순위가 매각비용이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액임차 보증금입니다. 소액임차 보증금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개월치 임금이죠. 최종 3개월치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 별로 가느냐? 순서별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아까 뭘 하나 간단하게 먹었는데 계속 목에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반 조세가 나오고, 다섯 번째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담보 채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최종 3개월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채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역시 조세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이 나와요.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순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때 원래 세금은 누구랑 다투도록 돼 있느냐면, 세금 자체는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하고 날짜를 다퉈서 순서를 따집니다. 날짜 순대로요.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 일자와 세금의 법정 기일을 따져서,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죠? 요 법정 기일을 따져서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법정 기일이 빠르면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법정 기일이 늦으면 저당권이 먼저 가져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세금은 저당권에 우선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해서 징수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어떤 조세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요걸 찾아내라는 문제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당해세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들어갑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들은 전부 다 뭘 다투도록 되느냐? 날짜를 다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등하고 날짜를 다퉈서 빠른 놈이 먼저 가져가요.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또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러한 세금들은 전체적으로 저당권 등의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종상증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도 나오고 지방교육세도 같이 나오죠. 그러면 재산세랑 운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요 결정하는 세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봐서 저당권 등보다는 항상 우선 징수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때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국세에서 하나 조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국세에서 하나 바뀐 게 뭐가 있느냐면 아마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권 전에 예를 들어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세금하고 전세권하고 다퉜을 때, 세금하고 전세권하고 다퉜을 때 당연히 전세권이 지금 날짜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전세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다만 요 세금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면,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라면 항상 전세권보다는 우선 징수됩니다. 근데 국세 한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에 한해서는 원래 전세권보다 우선 징수를 해야 되지만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그 뉴스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원칙은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징수되지만 전세권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걷어갈 돈을 세입자한테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세입자를 우선 보호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받아야 될 돈이 5억이 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로 걷어갈 세금이 1억이 있더라. 그러면은 세금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이 돈을 먼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요 세입자한테 먼저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냐? 세입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선 보존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아셨죠? 그러다 보니 아마 올해 시험지에서 이 부분이 시험지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전세권 문제는 안 낼 것 같아요. 저당권 문제를 내겠지. 저당권은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입니다.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 세금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는 국세와 지방세하고 다투면 누가 우선이에요? 둘 다 동등관계예요. 그러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날짜 순대로 가는데 요 세금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납세 담보된 게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교부청구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권에서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납처분비, 징수권에서 우선순위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가산금이죠.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시험지에 나왔을 때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다, 뭐 취득세다, 소득세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당권 등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목이 안 주어지면서 담보, 압류, 교부청구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항상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나왔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19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우선한대요. 자, 우선한다.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맨 뒤에서부터 문장을 읽고 해석해 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의 어순이 그렇잖아요. 한국말의 어순이 결론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쓸데없는 사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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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좋았어 어쩌다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요. 근데 그놈 진짜 나쁜 놈이래. 그러니까 결론은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얘가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행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행 가자. 야, 근데 막 이러고 저러고 어디 여행 가보니까 좋더라.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좋았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요. 아, 근데 나 그때 시간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뭐하러 앞에 가서 사담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처음부터 나 못 갈 것 같아. 그때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너 못 가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게. 다른 사람 정리를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죠. 근데 우리나라 어순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맨 뒤에서부터 결론부터 보고 앞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거예요. 자, 보죠. 우선권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면 뭐에 우선하는지를 찾아보자. 쭉 올라가 보니까 저당권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이 중요한 거죠. 아, 저당권하고 비교를 하는구나.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왔을 것이다. 세금이 나왔겠다. 그래서 그 세금을 봤더니 무슨 세금이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구나. 그러면 날짜에 관계없이 저당권에 우선한다가 맞는 문장이죠. 됐죠? 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저당권이다, 재산세다, 종부세다 이런 말 없이 담보다, 압류다, 교부청구다라고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아, 이건 세금끼리의 다툼이 아니고 담보, 압류, 교부청구 요 싸움이구나. 그렇게 해서 문장을 쭉 찾아가셔야 돼요. 쓸데없이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 시간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20번도 보죠. 20번에 봤더니 역시 우선권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봤더니 앞으로 쭉 역으로 쫓아 올라가 보니까 역시 저당권이 딱 나와 있네요. 세금하고 다퉜겠구나.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세금하고 다퉜어요? 취득세하고 다퉜습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저당권은요? 취득세 자체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죠. 날짜를 다퉈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취득세 쭉 가서 보니까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누가 빨라요?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네요. 그러면 취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가 맞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취득세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